네, 중동 사태가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면서 장기전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신정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전쟁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기 종전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우선 이 발언만 봤을 때는 아마도 미국 내 유권자라든가 전 세계 지금 유가 상승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반전 여론이 미국 내에서도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유가 상승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어떤 신호를 줌으로써 지금 어떤 유가라든가 이런 좀 물가 상승의 요인 같은 것들을 조금 잠재우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반전 여론, 특히나 유권자들이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되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성과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 전쟁이 상당히 성공적인 전쟁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하는 전쟁이다. 이런 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성과와 함께 조기 종전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뭔가 시장이라든가 어떤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려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3, 4주 내를 이야기를 이전에 이미 한 바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가 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예, 너무 어렵죠. 말이 계속 바뀌는 게 트럼프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진행한 이제 진행한 작전 중에서 100시간 만에 가장 많은 표적을 타격한 작전이 이번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장기전을 처음부터 끌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화제가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일단 군사적 목표는 달성했죠. 이란에 해군력을 괴멸시켰으니까 군사적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근데 최종 목표는 뭐겠습니까? 이란 정권의 전복이었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전복되기는커녕 그 아들로 세습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그러니까 무스타파를 이란 최고 권력자로 만들어준 거는 트럼프겠죠. 근데 과연 이것도 바꿀 수 있겠냐? 어렵다는 거죠. 빨리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기 종전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국방장관은 전쟁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뭐가 맞냐라고 질문했더니 둘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글쎄요. 이 발언 자체가 답변 자체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밑에 수뇌부들이 참모진도 힘들 것 같아요. 트럼프의 말을 네. 지금 지상군 투입한다다가 갑자기 이란이 우라늄에서 특수부대를 투입한다 안 한다 그랬다고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예. 근데 정말 트럼프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 초등학교를 오폭한 게 토마호크로 거의 확실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분에도 질문을 네. 했지요. 토마호크 우리만 쓰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도 다른 써. 나라도 쓰는데. 그럼 영국이 이란한테 줬다는 겁니까? 그 토마호크 미사일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결국 트럼프도 지금 참모진과 그 트럼프의 말이 엇박자가 나는 것도 네. 지금 원래 계획한 대로 이 전쟁이 흘러가지 않는다. 지금 빨리 그들도 좀 출구를 찾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쟁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오락가락하는 듯한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제 처음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협상 같은 것들을 할 때 좋게 말하면 협상의 달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특유의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좋게 보자면. 예.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종잡을 수 없게 하면서 어떤 카드가 나올지에 대해서 상대방을 좀 우왕좌왕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보기도 하고요.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고 했는데 군사 목표 같은 건 상당수 달성했지만 지금 또 이란 내 상황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치 않는 상황으로 또 갑자기 또 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쉽게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모스타바 말고 다른 사람이 후계자로 확정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됐더라면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무마하면서 이렇게 협상하면서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또 계속 새로운 변수가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그것에 맞춰서 말을 발언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그 얘기들 이제 종합해 보면 앞뒤 말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협상의 기술일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마다 뉴스가 너무나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또 어떤 그것을 진화하거나 또 어떤 변화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라서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말이 많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조기 종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모스타바가 선출된 데에 대해서는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적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기 종전과 이 부분은 좀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이번 트럼프는 이번 작전 하메네이 일가를 전부 다 몰살할 줄 생각했을 거예요. 네. 지금 모스타파가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모스타파의 가족들은 이미 다 몰살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작전의 가장 큰 목표는 저거였지 않습니까? 주요 수뇌부를 한순간에 몰살시키는 목적이었잖아요. 하메네이 일가를 다 몰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 그러면 하메네이를 그러니까 모스타파까지 다 염두에 두는데 모스타파까지 제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모스타파가 될 것 같으니까 계속 경고성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안 됐죠. 오히려 그 모스타파가 됨으로써 그 이란에 있는 하메네이 추종 세력들은 더욱더 단결하게 된 일이 되니까 계속 트럼프는 수사적으로 그들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네. 예. 이란의 반응은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오히려 우리다. 이렇게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참수작전을 얘기를 하고 실제 참수작전을 시행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란을 더욱더 결집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분석은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좀 일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네. 이제 이번에 이제 모스타파가 당선된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정치적인 결정으로 비춰지고요. 원래 네. 전문가 회의에서 뽑을 때는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좀 이슬람 법학자 중에서 좀 종교적인 지식이 높고 좀 평판이 좋고 좀 정통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못 미치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모스타바가 워낙에 혁명수비대와 관계가 좋고 어떻게 보면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보면 밀던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 입김이 세게 작용했다고 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스타바 혁명수비대는 더 결집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란 수뇌부 전체를 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좀 분열되는 양상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중에 이제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중재기도 했다가 이웃 국가의 공격과 사과도 했다가 다시 또 사과를 번복하고 공격하기도 했다가 이런 모습이 나온 걸 봤었을 때는 페제슈키안 대통령 자체는 군통 수권이 없긴 합니다. 혁명수비대라든가 정규군에. 그런데 일단 대행 체제에서만큼은 그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봤을 때 혁명수비대가 계속 강경하게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봤을 때 모스타바 혁명수비대는 더 결속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란 수뇌부라고 하는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안에서도 좀 뭔가 이론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자꾸 말을 바꾸고 하는 게 어떤 협상의 기술이라고 보는 게 수뇌부 안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받고서 얘기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안에서도 트럼프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무조건 결사항전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안에서 말을 계속 바꾸면서도 예상치 않게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란 수뇌부 전체 안에서는 뭔가 혼돈을 주면서 어떻게 내부의 될 것인가. 분열을 예, 또 그런 걸 노리는. 노리는 발언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제유가가 급등락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호르무즈 해협 장악은 트럼프 얘기를 하면 네. 이란 해군력 괴멸시켰다면서요. 지금 미군 군함이 그 호르무즈 해협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못 들어가고 있죠. 왜 못 들어가냐면 네. 호르무즈 해협이 워낙 작습니다. 50km, 30km 사이예요. 큰 배가 다니는 수심도 그 깊은 곳이 얼마 안 되니까 한정돼 있잖아요. 거기서 군함이나 이런 거 작전하게 되면 네. 이란의 대한미사일이나 이런 샤이드 드론 같은데 그냥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왜? 좁은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못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란이 지금 해군력을 통해서 호르무즈를 막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유조선 못 다닙니다. 네. 선주들의 심리적인 문제예요. 괜히 한 배가
며칠 전에도 뭐 무인 자폭 수상에서 피격 당하고 이란의 대한미사일 추정되는 그 유선이 피격 당하니까 뒤에 계신 선주들도 배를 못 집어넣는 겁니다. 네네. 자기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만약 뭐 해협 장악한다는 거는 할 수도 있죠, 군사작전을. 근데 하면 트럼프도 사상자를 각오해야 됩니다. 예. 그 사상자가 생기면 마가 진영은 분명히 했거든요. 우리 미군의 피해가 생기면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수 없다, 이 전쟁을. 그 사상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군사작전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군사작전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두셨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워낙 좁기 때문에 사실 유주선을 호위하겠다 이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좁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란의 혁명 수입이 돼가지고 해군력이 괴멸됐지만 소형 고속정 보트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보트 일일이 다 하나씩 그 무력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형 버스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대한미사일도 달 수 있고요. 자폭도원도 발사할 수 있고 기뢰도 투발할 수 있습니다. 네. 바다의 지뢰, 기뢰. 그러니까 그 소형 고속정이 수백 척 있을 텐데 일일이 어떻게 하나씩 다 부수냐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군사작전하면서 뭐 유서동 호위하겠다? 그거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육가를 폭등했잖아요. 네네. 아직까지 군사작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우리 미군의 군함을 들여민다는 것은 부담이 많이 큽니다, 군사작전에서. 네. 예.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글쎄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신경전이 상당히 좀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좀 유리할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이란이 이렇게 네. 해서 미국의 어떤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런 명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란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기도 합니다. 국제 여론 같은 것도 봤을 때 지금 유가가 너무나도 오르고 있고요. 미국 네네. 유권자들도 반전 여론이 계속 들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왜 전쟁을 선택해서 이렇게 좀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면 단기적으로는 이란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란한테도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국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중국으로 뭐 선별적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위기가 닥칠수록 그것도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 이란 역시도 식량을 작업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처지도 아니고 특히나 식료품이라든가 필수 의약품 같은 것들은 이란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안전하게 돼야지만 그것이 이제 공급이 가능한데요, 수입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란 역시도 지금 경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고물가 행진 때문에 지금 그 반정부 시위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네. 지금 좀 전신 상황이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된다면 민생 문제가 이제 더욱더 불거지게 될 거고 이란 역시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당한 불리한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이란 사태에 푸틴 대통령도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1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했고 또 이란 전쟁의 외교적 해법을 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시간 동안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일단 푸틴은 네.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적 관심을 이란 전쟁으로 돌려버렸잖아요. 네. 미국은. 그 푸틴은 충분히 그럴 좀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다. 뭐 러시아와 이란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군사협력 관계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좀 어려울 때 그 샤이드 드론을 생산해서 그 러시아에 그 군사 지원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샤이드 드론도 러시아의 기술이 좀 적용돼서 이번 이란 전쟁에 투입된 데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트럼프도 빨리 좀 탈출해야 되는데 푸틴에게 손을 내밀 거죠. 자, 이게 만약에 트럼프의 어려움을 덜어줬을 때 그럼 푸틴도 욕을 할 거예요. 뭘 욕을 할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어떤 이제 이번에 이란과의 어떤 종전에서 네가 좀 힘을 좀 써달라 푸틴이 뭐 그런 부탁을 좀 했겠죠. 그 어떤 좀 해법을 내놨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푸틴 대통령은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방국인 이란에도 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푸틴 대통령의 속내는 어떤 건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이제 뭐 요번에 그 하메네이 아들이 모스타바가 이제 차기 지도자로 이제 확정이 됐을 때 뭐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네, 러시아 같은 그렇죠. 경우인데 전통적으로 푸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제국 시절부터 이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부동항도 확보해야 되는 목표도 있었겠고요. 네. 러시아 제국 시절에 자신의 영향력을 북부에 넣은 적도 있었고, 뭐 영국과 이제 소련 시절에는 이제 북부와 남부를 분할 통치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이쪽에 진출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중동의 교두보가 필요한데 얼마 전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가 되면서 러시아가 상당 부분 중동의 교두보가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중재 역할을 맡음으로써 본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아마도 이란 측에 대해서는 이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이란 측에 대해서도 어떤 러시아의 군 기지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시리아에서 상실한 러시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란을 좀 더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협력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좀 더 깊어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중동의 교두보 아니면 중동에서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란을 계속 밀접하게 밀접하게 다가가는 그런 접근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제사회 중재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 프랑스, 튀르키예가 지금 이란과 접촉을 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도 외교 접촉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물밑에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물밑에서는 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중국 플러스 튀르키예 힘들잖아요. 이번 중동 전쟁에서 운하도 그래서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네. 그럼 이란은 뭐 지금 뭐 혁명 수비대가 지금 강경한 메시지를 해도 계속 이번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느냐. 뭐 6개월 끌고 자신감 있지만 어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이 드론을 지난 이제 8일까지 평균 하루에 100대 이상을 동원했는데 어제 갑자기 10대로 떨어집니다. 90%가 줄었다는 거죠. 네네. 이란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드론에 소진을 많이 한 겁니다. 작전 한계점이 점점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 다른 대공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력을 아끼는 걸 수 있지만 지금까지 쭉 보면 뭐 드론 2,000개, 3,000개는 우습게 지금 사용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그걸 보면 그 혁명 수비대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 자체도 지금 무기의 어떤 무기의 소진으로 해서 작전 한계점에 좀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럼 결국 협상에 나서야겠죠. 더 이상 공격할 무기 없어지면. 예. 네. 이 협상이 좀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뭐 국방장관 같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네. 뭐 협상을 하더라도 그 협상은 뭐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 협상이어야 한다 이런 좀 강경한 태도로 나왔고 뭐 우리가 승리를 눈앞에 뒀는데 이란의 요구 조건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니면 뭐 협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미 너무 늦었다 뭐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뭐 물밑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우리 요건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뭐 물밑으로 접촉은 뭐 제3국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의견이 지금 오고 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고요. 예예. 예, 겉으로는 계속 강경 모드로 나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뭐 국방장관도 전쟁부 장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란 자체도 지금 모스타바가 새로 당선된 새로 임명이 되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애도 기간 중이기 때문에 예. 쉽게 쉽사리 뭔가 뭐 유화책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물밑 작업으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서로 양보할 수 있는가 받아달라 뭐 이런 얘기는 전 충분히 제3국을 중간자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전 충분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생각이 났던 부분이 어제 이제 나오셨던 전문가분께서 앞으로 이 전쟁의 향방은 모주타바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핵 문제라든지 대미 외교 노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 부분에 달렸다. 모스타바의 입에 달렸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 좀 동의를 하시는요? 예, 맞습니다. 우선 모스타바가 강경파고 아버지보다 네. 더 강경파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첫 나오면서 이미 어떤 발언을 하냐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이를테면 최고 지도자 겸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인도한다거나 뭐 어떤 연설한 이런 걸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첫 의견을 들어보면 대충 방향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아버지도 죽었고 가족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뭐 한 인간으로서는 미국과 대화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예. 그래도 만약에 지금 이란이 계속 우리가 지금 분리해서 완전히 정말 붕괴 위기까지 몰리게 된다면 미국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밑에서도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혁명 수비대 안에서도 물론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모스타바도 어느 정도 혁명 수비대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서 뭐 전향적 자세를 보이느냐, 뭐 미국이 원한다면 우리는 협상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결사항전하겠다. 우리가 뭐 순교를 가가면 싸우겠다. 이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또 강대강으로 나올 거고요. 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장기전으로 가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첫 네.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핵 문제와 대미 외교 노선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나갈까요? 지금 뭐 그렇게 지금 핵 무기 자체는 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대미 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결사항전. 지금 뭐 그 하메네이 아버지부터 해서
그 가족이 몰살당한 이제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복수할 건데 지금은 힘이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하나의 위협은 계속 옵니다. 위기는 옵니다. 네네. 테러 지수가 무지하게 올라갈 거예요. 테러 지수, 중동에 대한 테러. 그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어요. 이번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될 것이냐. 이란의 어떤 테러의 수위는 증가할 것이다. 어떻게든. 결국은 지금은 이제 일단 양보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하지만 미국에 대한 투쟁은 테러로서 끝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견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도 상당 부분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네. 국가 대 국가의 전쟁과 별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쟁 군사작전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상당수 이제 시아파에 있는 고위 성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가서 좀 화면에 복수를 해야 되고 뭐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드를 얘기를 하면서 뭔가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겠고요. 관여하지 않더라도 어떤 개인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맹목적으로 그런 믿음을 딱 가진 사람들에 의해선 테러 같은 것들이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고요. 그 점은 상당히 저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현재 상황으로 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저장고 30곳을 무차별 공습하자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이란의 어떤 목표는 뭐냐면 호르무 해협 봉쇄를 통해서 석유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결국. 네. 그래서 세계 경제를 혼란시켜서 전 세계 전쟁에 대한 피로도를 둠으로써 이란이 자기가 유리하고 끌고 가게 한 건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석유시설을 폭격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유가가 불안해지겠죠. 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 마음이 용인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한 거니까. 네타냐후는 틀리죠. 네타냐후는 네.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 지지율이 80%까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푸틴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중동 전쟁 가장 수혜를 본 사람은 네타냐후 그다음에 푸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동의하시는지요? 예, 지금 네탄야후가 지금 총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네네. 정치적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이란 전쟁을 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잠깐 묻힌 측면도 있고요. 이란 지금 정치 내부를 보면 참 특이한 점이 네타냐후 총리 정적이라고 해서 야권 지도자들까지도 이 전쟁을 지금 네.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만큼은 절대 우리가 물러서는 안 되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입장은 여야가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은 훨씬 더 지금 강경한 입장이고요. 석유 저장고, 유류 저장고를 공격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비와 같이 섞이면서 이게 이렇게 산성비화됐고 공기도 너무 안 좋게 하면서 많이 테헤란의 일반 주민들까지 좀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분명히 걷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 정권과 이란 국민은 다르다고 이제 선을 걷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테헤란 주민들을 비롯한 이란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잃을 수도 있죠. 상대국이긴 하지만 네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를 보면 약간 좀 이스라엘이 뭔가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하면서 이란을 좀 더 세게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라면 미국이 약간 좀 달래면서도 결국에는 이란 편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양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만을 겨냥해서 1인 설득을 했고 그 전략이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네타냐후가 직접 설득했다보다는 네.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정치적 로비도 많이 작용했겠죠. 네타냐후 혼자 동원해서 트럼프를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공화당을 정치권을 통해서 로비를 통해서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당위성을 많이 좀 설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건 다 추정이죠. 네타냐후가 전화해서 트럼프한테 전쟁합시다. 좋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네. 전쟁에 위해서 워낙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쟁의 준비는 오래전부터 계획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했다면 아마 그동안 끊임없이 정치권 로비를 통해서 트럼프를 좀 설득을 했겠죠. 네. 예.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추측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분석 기사로 내놓은 게 그러니까 기사로 이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설득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와중에 네네. 중간에 이제 백악관을 이제 방문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브리핑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전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설득을 했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이란과 협상하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되고 저거 시간 끄는 전략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고
둘 사이에 어떤 접점이 워낙에 둘 개인적으로도 뭐 친분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트럼프 사회자 제라드 쿠시너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라드 쿠시너가 또 네타냐후와 엄청 친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뭐 네타냐후가 미국에 오면은 제라드 쿠시너 집에서 머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해서 예, 제라드 쿠시너가 아마 중간 역할 같은 거 좀 했을 얘기가 충분히 있고요. 그만큼 뭐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서로 겉으로 보기에는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미국은 언제나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한테는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뭐 네타냐후 총리 전략이 뭐 1대1로 해서 먹힌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한 전쟁 아니냐 이런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계속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미국이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것만으로 네타냐후의 설득만으로 전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분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전 중이라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미국이 이제 미드나 해머 작전하고 10일 전쟁을 앞두고 이미 패트리어트 3개 포대를 반출해 갔죠. 중단에 배치했죠. 그게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12월 달에도 보면은 우리가 페이브웨이라고 하는 레이저 유도 무기에 레이저 유도 폭탄에 날개 꼬리키트 1000개가 이제 반출됐고요. 그게 전부 다 중동을 간 걸로 추정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오산 공군기지에 C5 갤럭시 수송기라든지 C10 수송기들이 여러 대가 분주히 움직이고 그 배틀 포대가 밀집해 있고 중동전에서 지금 이란의 무차별적인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공 방어체계가 많이 소진된 상황에서 충분히 그걸 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레이더까지 좀 사드 레이더까지 소진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차피 미국 언론에서도 이미 거의 나간 걸로 기정사실화 했죠. 그러니까 아마 발사대까지는 아니고 탄 같은 것들이 많이 소진됐으니까 나을 것 같은데 네. 지상군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상군은 좀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주로 지금 하는 거는 지대공 무기체계들. 이거 말고도 어벤져라는 또 지대공 무기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스티거 미사일과 기관포로 드론들 격추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상군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은 오래 끌수록 이 전쟁은 이란의 더 유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돼요. 그 때문에 지상군 투입까지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지상군 병력이 차출되어서 중동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에 지상군 투입하는 그 부분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병력 차출 가능성도 낮다라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상군을 투입을 나는데 주한미군 지상군을 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방어무기 체계들 위주로만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한 가지만 그러면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사실 그 지상군을 전격적으로 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란의 그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하겠다 이런 거를 고려하겠다 이런 좀 보도들도 나왔었잖아요. 이 가능성도 아예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트럼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미국이 네. 할랜데 안 할래라고 했으니까 안 할 건데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네. 이 더블랜드 제거 작전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거죠. 거기 보면 화학부대가 또 붙어요. 이런 방사능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대가 붙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우라늄이 과연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냥 우라늄만 딱 모이냐. 아니면 원시분리해서 우라늄을 농축하다 정제 과정이 있는 그 원시 토 안에 있느냐.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시분리 수천 개 있으면 그걸 다 회수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수송투를 어마어마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정규군이 있어요? 그럼 기계화 부대까지 보내야 돼요. 결국 우리가 특수작전에서 마두르 체포작전처럼 일부 특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부대까지 편성되어 가는 아주 복잡한 게 더블랜드 제거작전 부대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무기 중동 반출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여기에 이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방 공백의 우려에 대한 부분 때문인지 우리 국방비 지출이 북한 1년 국내 총생산의 1.4배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북한과의 전쟁 중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은 항상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전시 비축단들이 많이 부족하면 우리 자체가 전쟁 지속력이 좀 사라집니다. 북한은 9차 당대회를 통해서
남한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증강 배치했다고 이번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리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네. 안보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근데 하지만 뭐 미국도 워낙 이제 중동 상황이 급한 상황에서 그걸 빼가는데 우리가 좀 막을 수는 없어요. 빨리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서 우리가 전쟁 지속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재고탄을 좀 많이 갖춰야 되는 게 뭐 관건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짧게 좀 드려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제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또 이런 또 이야기도 새롭게 좀 나오기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매일매일 새로운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 앞으로 이 전쟁의 좀 변수 어떻게 좀 어떤 게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보세요? 변수는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얼마나만큼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이 결속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지난 1월 달까지 엄청나게 시위를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도 수뇌부 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지 않은 균열이 없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모스타바가 전쟁을 지금 전시 국면인데 네.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그런 거에 저는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스타바의 리더십을 변수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원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신종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